이놈을 당장 끌어내라. 감히 이 시험장에 발을 들이해. 한양까지 열흘 길을 걸어온 선비가 시험장 문 앞에서 내팽개쳐졌습니다. 죄라고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뿐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한양 땅에서 서준은 평생 잊지 못할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대박야담TV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전라도 남원 땅에 윤서준이라는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25. 아버지는 서준이 10살 때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이 깊었습니다. 약 한 첩 제대로 못 써보고 떠났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 최 씨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집이라고 해봤자 방 한 칸에 부엌 하나. 처마 끝에서는 비만 오면 빗물이 새고 겨울이면 방바닥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불은 솜이 다 빠져 얇디 얇은 호치불이 전부였습니다. 밥상에는 반찬이 2가지를 넘기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서준은 매일 새벽 어두울 때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주무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방 한 구석에 촛불 하나 켜놓고 책을 펼쳤습니다.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소리를 죽여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읽은 것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다시 읽었습니다. 모르는 글자는 반드시 그날 안에 풀었습니다. 글씨를 쓸 종이도 귀했습니다. 종이 한 장 값이 쌀 한 줌 값과 맞먹었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서준은 마당에 나가 모래 위에 나뭇가지로 글씨를 썼습니다. 비가 오면 빗물에 씻겨 사라지고, 해가 나면 마르고, 마르면 다시 썼습니다. 손가락이 굳어도 썼습니다. 발이 시려도 썼습니다. 봄이면 마당 흙 위에, 여름이면 그늘진 나무 밑에, 가을이면 낙엽 위에, 겨울이면 눈 위에 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서준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 봐.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또 책이야. 가진 것도 없는 놈이 과거는 무슨. 아비도 없는 집에서 뭘 바라겠어. 쌀이나 사러 다니지 책은 무슨 책이야. 하지만 서준은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아니, 들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어머니가 서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서준아, 우리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 땅도 없고 재물도 없어. 그런데 딱 한 가지만은 남아있단다. 그게 뭡니까, 어머니? 내 머릿속에 있는 것. 그것만큼은 아무도 빼앗아 가지 못한다. 서준은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과거 급제, 벼슬길에 올라 어머니를 편히 모시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서준이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서 책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느티나무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였습니다. 몇백 년은 됐다고 했습니다. 여름이면 그늘이 넓어 아이들이 모여들고 겨울이면 바람막이가 됐습니다. 서준은 책 읽을 때마다 그 나무 아래를 찾았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봄바람이 솔솔 불고 나무잎이 살랑거리는 오후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노인 하나가 마을 쪽에서 걸어왔습니다. 허름한 삿갓을 쓰고 배 두루마기를 걸쳤습니다. 보찜을 하나 등에 지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꽤 들어 보였습니다. 일은 됐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걸음이 가뿐했습니다.
허리도 꼿꼿했습니다. 노인이 서준 앞에 와서 멈췄습니다. 젊은이, 거기서 뭘 읽는가? 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논어를 읽고 있습니다. 논어. 노인이 나무 아래로 가더니 털썩 앉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자리에 앉듯이 편하게 앉았습니다. 논어를 읽으면 뭘 하려고? 과거에 응시하려 합니다. 과거. 노인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래서 급제하면 뭘 하려고? 벼슬을 얻어 어머니를 편히 모시고 싶습니다. 어머니를. 노인이 잠시 서준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꿰뚫어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서준이 괜히 시선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젊은이. 예. 과거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10년 됐습니다. 10년.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전은 다 읽었느냐? 예. 사서삼경은 다 읽었습니다. 문장은? 부족하지만 매일 씁니다. 노인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이. 예. 사람의 그릇은 글 읽는 양이 아니라 고난을 견디는 힘으로 채워지는 법이야. 서준은 그 말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고난을 견디는 힘이라. 나는 매일 견디고 있지 않은가?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이 빙긋 웃었습니다. 명심한다고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명심하는 것이냐? 서준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고난 앞에서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것뿐이겠느냐? 서준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나뭇가지가 겨울을 버텨야 봄에 꽃을 피울 수 있지. 그런데 어떤 나무는 겨울이 지나고도 꽃을 피우지 못한다. 왜 그런지 아느냐? 모르겠습니다. 뿌리가 약하기 때문이야. 추위를 버티는 것만으로는 안 돼. 그 추위가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도록 해야 해. 그게 고난을 견디는 힘이야. 서준이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뿌리. 추위가 자신을 단단하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서준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노인이 다시 빙긋 웃었습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군. 좋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노인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다음에 또 보세. 그리고는 지팡이를 짚고 길을 떠났습니다. 서준은 한참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마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처음 보는 노인이었습니다. 저분은 누구일까? 나중에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노인이 훗날 자신의 목숨줄 같은 말을 남긴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서준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남원 읍내에서 서준의 집까지는 10리 길이었습니다. 돌길을 따라 산을 하나 넘으면 나오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집이 12채뿐인 작은 마을. 이름도 별스러웠습니다. 솔밭마을. 예전에 소나무가 많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나무 몇 그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베어다 땔감으로 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가난한 마을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은 윤참봉의 집이었습니다. 윤참봉. 성이 같다고 해서 종중 어른이라 불렸지만 서준 집안과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스스로는 학렬을 따지며 서준에게 반드시 큰절을 받으려 했습니다. 서준아, 어른을 보면 절을 해야지. 지나치다가 마주칠 때마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서준은 묵묵히 절을 했습니다.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살려면 윤참봉의 눈밖에 나서는 안 됐습니다. 윤참봉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윤대복. 나이는 서준과 같은 25인데 생김새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배가 불룩하고 얼굴은 기름기가 번들했습니다. 밥은 하루 5끼를 먹었습니다. 글은 읽을 줄 알지만 뜻은 몰랐습니다. 붓을 잡으면 손이 떨렸습니다. 시를 지으라 하면 하루 종일 끙끙댔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 윤참봉은 아들 대복을 과거에 보내려 했습니다. 내 아들이 장원 급제하는 날 남원 읍내를 뒤집어 놓을 것이야. 매일 하는 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웃었습니다. 대복이 공부하는 것을 옆에서 본 사람은 다 알았습니다. 저 아이가 과거에 붙으면 하늘에서 돌이 비처럼 쏟아질 것이라고. 그러나 입 밖으로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윤참봉의 눈밖에 나면 마을에서 살기 힘들었으니까요. 서준의 어머니 최 씨는 마을에서 삭바느질을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늘을 잡았습니다. 손이 거칠고 허리가 굽었습니다. 그래도 눈빛만큼은 곱고 맑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그만하세요. 조금만 더. 눈이 나빠지십니다. 나는 괜찮다. 밤마다 아들이 읽는 책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드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서준이 책 읽는 소리를 들으면 손이 저려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져도 힘이 났습니다. 어느 날 최 씨가 삭바느질을 하다가 바늘에 손가락을 찔렸습니다. 피가 나왔습니다. 서준이 보고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괜찮다. 아무것도 아니야. 최 씨가 손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어머니, 그만 쉬세요. 서준아. 최 씨가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내가 공부하는 게 좋다. 그게 내 낙이야. 알겠니? 서준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 해 가을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방이 붙었습니다. 이듬해 봄에 식년시 과거가 열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3년에 한 번 열리는 큰 시험이었습니다. 마을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윤참봉 댁 대복이가 응시한다더라. 또 망신당하러 가는 거 아냐? 이번이 몇 번째야? 3번째라더라. 3번씩이나.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큰 소리로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서준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저녁을 차렸습니다. 보리밥에 된장찌개였습니다. 서준은 밥상 앞에 앉아 수저를 들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응. 저도 과거에 응시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최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된장찌개를 뜨려던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양이 여기서 열을 기리다. 압니다. 노잣돈이 있어야 하고 여관비도 있어야 하고 시험 준비물도 사야 한다. 압니다. 우리에게 그런 돈이 어디 있니? 말없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사이로 방 한 구석 촛불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꺼지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10살 때부터 보아온 그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도 저 눈빛이었습니다. 최 씨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만 기다려라. 사흘 후였습니다. 서준이 마당에서 글씨를 쓰고 있을 때였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서준아, 들어와 봐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보자기를 방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펼쳤습니다. 엽전이 쏟아졌습니다.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서준이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이 돈이 어딨어? 내 팔찌. 서준이 어머니의 손목을 봤습니다. 맨손이었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던 금빛 팔찌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최 씨가 손목을 뒤로 감췄습니다. 시집 올 때 가져온 것 말고는 남은 게 없다. 그런데 이것 하나는 항상 팔지 않으려 했는데 서준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 팔찌는 서준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팔지 않은 것.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혼례날 받은 팔찌였습니다. 최 씨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게 전 재산이다. 노잣돈하고 한양서 쓸 것 아끼면 겨우 될 거야. 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라. 최 씨가 아들의 볼을 손으로 닦아줬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평생 바느질로 거치어진 손이었습니다. 가서 급제하고 오면 되는 거다. 그게 전부야. 서준은 그 돈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차가운 엽전이 손바닥에 닿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젊음이, 어머니의 세월이, 어머니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녹아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준은 한 글자도 읽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돈을 손에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다 흘렸습니다. 이제는 다짐만 남았습니다. 반드시 급제하겠습니다. 어머니. 출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보름 후. 서준은 그 보름 동안 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었습니다.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웠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준이 과거 응시한다더라. 처음에는 그냥 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윤참봉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윤참봉이 사랑방에 앉아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비도 없는 놈이 과거는? 대보기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왜? 저 놈이 공부를 잘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급제하면 저보다 높은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봅니까? 그야, 윤참봉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알아서 할 것이야. 한편 서준의 친구 만석이 찾아왔습니다. 만석은 서준과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였습니다. 나이는 1살 많고 키는 서준보다 반뼘은 더 컸습니다. 글은 서준보다 못했지만 힘은 황소만 했습니다. 의리 하나는 누구보다 깊었습니다. 서준아, 응, 정말 한양 갈 거야? 그래. 만석이 마당 한켠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혼자 가기는 먼데 괜찮아. 열흘 길이잖아. 걸어가면 되지. 산도 있고 강도 있고 길이 있으니 가면 돼. 만석이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내가 같이 가줄까? 내가 왜? 그냥 심심하기도 하고. 서준이 웃었습니다. 너 그냥 걱정되는 거잖아.
아니야. 눈이 왜 그래? 뭐가 어때서? 빨개지잖아. 만석이 얼굴을 돌렸습니다. 치, 내가 왜 걱정을 해? 고맙다. 만석아. 만석이 어색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오글거려. 그렇게 두 사람이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출발 이틀 전 밤이었습니다. 마을 노인 하나가 서준을 찾아왔습니다. 박 노인이었습니다. 서준이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어른이었습니다. 서준아, 잠깐 나오너라. 마당에 나갔더니 박 노인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박 노인이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윤참봉이 움직이고 있어. 예.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더라. 아들놈 대복이랑 머리를 맞대고 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요? 모르지. 그냥 조심하란 말이야. 혹시 더 들은 것은 없습니까? 없어. 근데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박 노인이 돌아간 후 서준은 한참 생각했습니다. 과연 어떤 짓을 꾸미는 것일까? 만석에게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석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놈들이 또 무슨 수작이야? 모르겠어. 우리 더 조심하면서 가자. 그래. 그날 밤 서준은 어머니에게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최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서준아. 예. 무서우니? 서준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무서웠습니다. 열흘 길을 걸어가서 누명이라도 쓰면 어떡하나. 어머니의 팔찌가 헛되이 쓰이면 어떡하나. 하지만 무서움보다 큰 것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빈 손목이었습니다. 가서 잘 보고 와. 예, 어머니. 밥 굶지 마라. 예. 잠 꼭 자고. 예. 그리고 최 씨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포기하지 마라. 알겠니? 서준이 어머니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출발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마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새벽 딸기 울기도 전에 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준이 눈을 뜨니 어머니가 이미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시간에 먼 길 가는데 따뜻하게 먹고 가야지. 밥상에는 어머니가 장에 가서 사온 계란이 있었습니다. 계란이 1개. 서준은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나는 됐다. 너 먹어라. 같이 드세요. 나는 아까 먹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준은 알면서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란을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은 후 어머니 최 씨는 서준의 짐을 꾸렸습니다. 묵은 쌀로 지은 주먹밥 몇 개와 마른 나물. 넉넉하지 않았지만 정성껏 쌌습니다. 엽전은 서준의 옷 안쪽 깊숙이 꿰매 넣었습니다. 바늘로 조용히 꿰맸습니다. 절대 밖으로 꺼내지 마라. 훤히 보이는 데서는. 예. 밥은 하루 2끼만 먹어라. 예. 잠잘 데가 없으면 마을 서당이나 절을 찾아가라. 예, 어머니. 서준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가 방바닥에 닿도록 큰 절을 올렸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가거라. 서준이 일어섰습니다. 만석이 지게의 짐을 지고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자, 서준아. 두 사람이 마을 어귀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이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마당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작은 손이었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흔들렸습니다. 서준은 한 번 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앞을 봤습니다. 길이 보였습니다. 한양까지 이어진 길이었습니다. 서준이 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돌아올 때는 반드시 급제장을 품에 안고 오겠다고 마음먹으면서 열흘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첫날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새벽에 출발했으니 기운도 있었고 가슴도 두근거렸습니다. 남원읍내를 지나 전주 방향으로 길을 잡았습니다. 전주까지 사흘, 전주에서 공주까지 사흘, 공주에서 한양까지 나흘. 그렇게 열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째부터 발이 문제였습니다. 서준은 집신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돌길을 걷다 보니 집신이 닳기 시작했습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찌릿찌릿했습니다. 만석이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미리 여분을 사왔어야지. 돈이 어디 있어? 내 것이 너는 나야 발바닥이 두꺼우니까. 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아니잖아. 절뚝거리고 있잖아. 한양까지 가면 돼. 만석이 혀를 찼습니다. 고집도 황소야. 진짜. 그렇게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금산 고개를 넘을 때였습니다. 가파른 고개였습니다. 봄이라 진달래가 피어 있었지만 그것을 감상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고갯마루에 겨우 올라서니 조그만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지쳐서 주막 마당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만석이 신발을 벗었습니다. 발에서 김이 났습니다. 아이고 발이야. 그때 주막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젊은이들 들어와 쉬게. 두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막 문간에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허름한 삿갓을 벗어 옆에 세워두고 웃으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준이 눈이 커졌습니다. 얼마 전 느티나무 아래서 만났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아, 어르신. 노인이 반갑게 웃었습니다. 허허, 이런 데서 또 만나는구먼. 인연이 깊구먼. 어서 들어오게.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낮은 천장에 어두운 방이었지만 온기가 있었습니다. 노인은 주모를 불렀습니다. 여기 국밥 2 그릇만 주구려. 아닙니다. 어르신께서 어떻게 고집 피우지 말게. 젊은 사람이 굶어서야 되겠나. 발도 다 망가진 것 같은데. 노인이 서준의 집신을 봤습니다. 거봐. 벌써 닳았구먼.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 따끈한 국밥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서준이 첫 숟가락을 떴을 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그냥 따뜻한 것이 목에서 가슴으로 내려가는 느낌이 울컥했습니다.
만석은 이미 정신없이 먹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노인이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천천히 서준에게 물었습니다. 과거 보러 가는 길이구먼. 예. 한양까지 아직 멀었네. 발은 괜찮은가? 괜찮습니다. 거짓말은. 노인이 웃으며 자신의 보찜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집신 2켤레였습니다. 새 것이었습니다. 마침 내가 여분이 있네. 밖에. 아닙니다. 이건 정말. 밖에나. 젊은이. 노인의 눈이 서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장난기가 없었습니다. 힘들 것이야. 앞으로도 더. 서준이 잠자코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노인이 막걸리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람의 그릇은 고난을 견디는 힘으로 채워지는 법이라 했지. 기억하는가? 예, 기억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는 알겠는가? 서준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발이 망가지도록 걸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시작이야. 예.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짜로 그릇이 채워지는 것은 고난이 내 안으로 들어올 때야.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해서 나올 때. 그때 그릇이 채워지지. 서준이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고난을 통과해서 나올 때.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밤 2사람은 주막에서 묵었습니다. 노인이 방값도 내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노인은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만석이 중얼거렸습니다. 저 노인 도대체 누구야? 서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주모에게 물었더니 주모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제 할아버지 드린 방값은 이미 받았는데. 아, 그런데 왜요? 방값을 낸 건 저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아침 일찍 다른 사람이 와서 냈는데. 다른 사람이요? 예. 뉘신지 이름도 안 밝히고 그냥 2사람 방값이라고 하고 가셨어요. 서준이 어리둥절했습니다. 만석이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저 노인 진짜 뭔가 이상해. 서준은 노인이 준 집신을 신었습니다. 발이 한결 나았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내내 노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고난을 통과해서 나올 때 그릇이 채워지지.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전주를 지나 공주 쪽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쯤부터 길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보따리를 진 선비들이 삼삼오오 걸었습니다. 과거를 보러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여드는 것이었습니다. 서준이 한 선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한양 과거에 응시하러 가시는 길입니까? 선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충청도 논산에서 오는 길입니다. 댁은 전라도 남원에서 왔습니다. 아, 먼 길을 오셨네요. 거기서 걸어오셨습니까? 예, 대단하십니다. 그 선비의 이름은 이덕훈이었습니다. 나이는 30이었습니다. 이미 3번 낙방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합격할 것이요. 이덕훈이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그는 시원시원한 성격이었습니다. 몇 번 낙방하셨습니까? 3번.
3번이나요. 허허, 부끄럽지요. 그런데 그 덕에 매번 더 잘 준비하게 됐습니다. 서준이 그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셋이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덕후는 경전 해석에 밝았습니다. 서준은 문장력이 뛰어났습니다. 서로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답해주면서 걸었습니다. 이 구절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오, 그런 해석도 있군요. 저는 이렇게 봤는데 그 견해도 맞습니다. 2가지 다 될 수 있지요. 만석이 옆에서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알아듣진 못하지만 둘 다 대단한 것 같은데. 서준이 웃었습니다. 만석아, 너도 공부하지 그랬어. 나는 밥이나 잘 먹을래. 그게 더 중요하지. 맞아. 셋이 함께 웃었습니다. 사흘을 더 걸었습니다. 한양 외곽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서준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처음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집이 수백 채, 아니 수천 채가 보였습니다. 길이 넓고 사람이 개미떼처럼 많았습니다. 시장에서는 온갖 물건이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말을 탄 사람도 있고 가마를 탄 사람도 있었습니다. 냄새도 가지가지였습니다. 음식 냄새, 기름 냄새, 사람 냄새. 세상에. 만석이 입을 벌렸습니다. 여기가 한양이야? 우리 마을이랑은 딴 세상이네. 이덕훈이 웃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구경은 나중에 하고 일단 여관부터 잡아야지요. 3사람은 함께 저렴한 여관을 잡았습니다. 여관에는 이미 각지에서 올라온 응시생들이 가득했습니다. 방 하나에 5명, 6명씩 끼어 잤습니다. 코 고는 소리와 뒤척이는 소리가 밤새 들렸습니다. 그래도 서준은 잘 수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반드시. 다음 날이었습니다. 서준과 덕후는 시험장인 성균관 앞을 미리 가봤습니다. 시험장은 크고 웅장했습니다. 담장이 높고 문이 묵직했습니다. 서준은 문 앞에 서서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문 너머에 합격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팔찌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있었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이덕훈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서준 씨는 글재주가 정말 좋습니다. 이번에 분명 좋은 성적 받을 것이요. 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겸손도 정도껏 해야지요. 겸손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이덕훈이 잠시 서준을 바라봤습니다. 서준 씨, 한 가지 물어봐도 됩니까? 예.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열흘 길을 걸어서 발이 다 망가지도록. 서준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입니다. 어머니. 저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삭바느질로 저를 키웠습니다. 손이 다 망가지도록. 서준이 시험장 문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에 응시하는 돈도 어머니 팔찌를 팔아서 마련했습니다. 평생 팔지 않으려 하셨던 것인데. 이덕훈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 팔찌 값이 헛되이 쓰이면 안 됩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덕훈이 서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반드시 붙겠군요.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드시 붙겠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였습니다. 시험 전 마지막으로 머릿속을 정리하러 서준은
혼자 청계천편을 걷고 있었습니다. 봄볕이 따사로운 오후였습니다. 버들가지가 물에 늘어지고 물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양의 봄은 남원과는 달랐습니다. 사람이 많고 시끄러웠습니다. 그래도 청계천 변만은 조용했습니다. 물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준이 천천히 걸었습니다. 내일이면 시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것을 한 번 더 머릿속에서 정리했습니다. 경전의 핵심 구절들, 문장 작성의 원칙들, 논리의 구조. 그런데 천변 돌다리 위에서 걸음이 멈춰졌습니다. 한 여인이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곱게 차려입은 옷, 쪼글찐 머리에 나무 비녀 하나. 몸은 작았지만 자세는 반듯했습니다. 여인은 손에 접은 편지 한 통을 들고 천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묘했습니다. 슬프다기보다는 단단히 무언가를 참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편지를 내려다보다가 천을 내려다보다가 그러기를 반복했습니다. 서준이 무심코 지나치려는데 그때 바람이 한 줄기 불었습니다. 봄바람이었습니다. 여인의 손에서 편지가 날아올랐습니다. 아! 여인이 손을 뻗었지만 편지는 이미 공중에 떠올라 천 쪽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준이 반사적으로 뛰었습니다. 다리 아래로 내려가는 돌계단을 두 칸씩 뛰어내려갔습니다. 천변 돌에 발을 딛고 손을 뻗었습니다. 편지가 물에 닿기 직전이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편지 귀퉁이를 잡았습니다. 물에 반쯤 젖었지만 건졌습니다. 서준이 계단을 올라와 여인에게 내밀었습니다. 여기. 여인이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서준이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썹은 먹으로 그린 듯 진하고 눈동자는 가을 하늘처럼 맑았습니다. 허나 그 눈 아래에는 오래 울었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볼이 홀쭉하고 손이 가늘었습니다. 잘 먹지 못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자태는 반듯했습니다. 어떤 집안 교수인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서준이 고개를 숙이고 지나치려 했습니다. 저기, 여인이 불렀습니다. 예, 이 편지 보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서준이 무슨 말인지 몰라 서 있었습니다. 여인이 편지를 다시 접었습니다. 그냥 버리려고 여기 왔습니다. 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청계천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버리려니 여인이 편지를 꼭 쥐었습니다. 못 버리겠더군요. 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여인이 처음으로 서준을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과거 보러 오셨습니까? 예. 어디서 오셨습니까? 전라도 남원에서 왔습니다. 여인이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먼 곳에서 오셨군요. 예. 댁은 한양 분이십니까? 여인이 잠시 주저하다가 말했습니다. 한양에 잠시 있습니다. 서준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남의 사정을 캐묻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또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봄볕 아래 청계천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여인이 먼저 돌아섰습니다. 급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인이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서준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반듯한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딘가 무거운 짐을 진 듯한 뒷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만석이 어디선가 뛰어왔습니다. 서준아, 어디 갔어? 한참 찾았잖아. 서준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그냥 걷다 보니. 밥 먹으러 가자. 그래. 걸어가면서 서준은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여관 마당에 혼자 나와 앉았습니다. 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내일 시험이었습니다. 준비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여인의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급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낮고 차분한 그 목소리가. 편지를 꼭 쥔 가느다란 손이. 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일 시험이다. 정신 차려야지. 시험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준은 새벽 일찍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매무새를 정리했습니다. 준비물을 챙겼습니다. 벼루와 먹, 붓, 종이. 모두 아껴 산 것들이었습니다. 만석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잘 다녀와. 서준아. 응. 기다려. 서준이 여관을 나섰습니다. 이덕훈과 함께 시험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한양거리에는 이른 아침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응시생들이 335 시험장 방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가마가 지나갔습니다. 잘 차려입은 선비들이 가마에서 내려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서준은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봤습니다. 시험장 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 왔다. 그런데 시험장 문 앞 길목에서였습니다. 저 멀리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제 청계천에서 만난 그 여인이었습니다. 길가에 서서 시험장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어제 그 편지를 쥐고 있었습니다. 서준이 걸음을 멈추려다 다시 걸었습니다. 시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서준이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인이 서준을 알아봤습니다. 아, 어제 그 선비분. 예, 우연이군요. 잠시 서로 바라봤습니다. 서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혹시 이름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여인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옥진이라 합니다. 윤서준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짧은 침묵이었습니다. 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선비님, 여인 옥진이 불렀습니다. 예. 이것. 옥진이 손에 쥐고 있던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어차피 버릴 편지입니다. 그냥 가져가십시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종이가 아깝잖습니까? 뒤에 글 쓰면 됩니다. 서준이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닿는 편지가 따뜻했습니다. 오래 쥐고 있었던 탓이었습니다. 옥진이 돌아서며 낮게 말했습니다. 부디 잘 되시기를.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서준은 그 편지를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시험장 문 앞은 북새통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선비들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서준은 이덕훈과 나란히 줄에 섰습니다. 관원들이 응시 자격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서준은 품속에서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호적 등본과 보증인 서류였습니다. 보증인은 남원 박 훈장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서당을 운영하는 어른이었습니다. 박 훈장이 흔쾌히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서준아, 잘 보고 와라. 감사합니다. 그 서류를 들고 온 것이었습니다. 줄이 앞으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서준의 차례가 됐습니다. 관원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관원이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관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깐. 예. 이 서류. 관원이 서류를 더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보증인이 누구요? 남원 읍내 박 훈장이옵니다. 박 훈장. 관원이 다른 관원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수군거렸습니다. 서준의 불안이 커졌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관원이 서류를 돌려줬습니다. 일단 옆으로 빠져. 예. 잠시 옆으로 물러서 있어. 서준이 영문을 모른 채 옆으로 물러섰습니다. 이덕훈이 자기 서류를 냈습니다. 이덕훈은 아무 문제 없이 통과됐습니다. 서준 씨, 어서 들어오시오. 아, 나는 잠깐. 이덕훈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관원들은 계속 수군거렸습니다. 한 사람이 어디론가 뛰어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또 수군거렸습니다. 서준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낯선 관원 하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관원들과 달리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 관원이 서준의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이자는 응시 자격이 없소.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보증 서류가 위조요. 서준이 얼어붙었습니다. 위조라니요. 저는 분명히 박 훈장께 직접 받은 서류입니다. 박 훈장이 이 서류에 도장을 찍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서 받아온 것입니다. 직접 받아왔다고 해도 서류가 위조면 위조요. 서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확인을 해보십시오. 박 훈장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인은 이미 됐소. 관원이 서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놈을 당장 끌어내라. 감히 이 시험장에 발을 들이려 해. 그 소리가 주변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위조 서류래. 저기 저 선비. 아이고. 서준이 끌려 나왔습니다. 시험장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서준은 그 문 앞에 섰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준은 시험장 담벼락에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위조라고. 박 훈장 서류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박 훈장은 서준이 직접 찾아가 무릎 꿇고 부탁해 받은 서류였습니다. 박 훈장은 흔쾌히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직접 받아왔습니다. 어떻게 위조가 된다는 말인가? 땅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험장 담 너머 골목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골목 안에서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윤대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참봉이었습니다. 서준의 눈이 떨렸습니다. 윤대복이 느릿느릿 다가왔습니다. 어이, 서준아. 어떻게 됐냐? 잘 들어갔냐? 서준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신들이 한 짓이오? 윤대복이 눈을 치켜떴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뭘 했다고? 그 관원.
당신들과 아는 사이지요? 윤참봉이 천천히 다가와 팔짱을 꼈습니다. 나는 이번에 아들 과거 응시시키러 한양에 왔을 뿐이야. 당신이 자기 서류를 위조해서 들고 온 게 내 잘못이야? 당신들이 박 훈장 서류를 바꿔치기 했겠지요. 증거 있어? 서준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윤참봉이 코웃음 쳤습니다. 증거도 없이 남을 함부로 모함하면 안 되지. 그것도 선비라는 사람이. 윤대복이 비죽 웃었습니다. 열흘 길 걸어온 게 헛수고가 됐네. 쯧쯧. 서준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뛰어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더 불리해질 뿐이었습니다. 서준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석이 마당에서 기다리다가 서준의 얼굴을 보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준아, 왜 이렇게 일찍? 무슨 일이야? 서준이 쓰러지듯 마루에 앉았습니다. 쫓겨났어. 만석이 굳었습니다. 서준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만석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그 개 같은 놈들이 내가 가서 혼내줄게. 그러면 안 돼. 증거가 없어. 증거고 뭐고 내가. 만석아. 서준이 만석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만석이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눈이 빨개졌습니다. 그럼 어쩔 거야? 이대로 그냥 집에 가. 서준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시험장 쪽에서 풍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험이 시작되는 소리였습니다. 저 안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지금쯤 붓을 들고 앉아 있어야 했는데, 서준의 가슴이 칼로 베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팔찌. 그 돈으로 온 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야 했습니다. 서준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만석이 보지 못하도록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품 안에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옥진에게 받은 편지였습니다. 서준이 천천히 꺼냈습니다. 반쯤 물에 젖었다가 마른 편지였습니다. 열어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남의 편지였으니까요. 그런데 편지가 젖으면서 먹이 번져 있었습니다. 글자들이 대부분 번지고 흐려졌습니다. 그런데 한 줄만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서준이 그 글을 읽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괜찮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서준이 멈췄습니다. 괜찮다고.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버리려고 했던 편지. 차마 보내지도 버리지도 못했던 편지. 그 안에 담긴 말이 고작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서준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여인도 무언가를 견디고 있구나. 아버지한테는 괜찮다고 써놓고 본인은 편지를 버리러 갔구나.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덕훈이 헐레벌떡 여관으로 뛰어왔습니다. 서준 씨,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시험장에서 들었는데. 이덕훈이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서준 씨 이름으로 위조 서류 제출 혐의가 걸렸답니다. 포졸들이 지금 찾고 있다고요. 서준이 굳었습니다. 포졸이요? 빨리 피해야 합니다. 잡히면 일이 더 커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알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때 여관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윤서준이라는 자 있느냐? 포졸이었습니다.
만석이 서준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뒷문으로 나가. 세 사람이 뒷문으로 뛰었습니다. 골목을 달렸습니다. 포졸들의 발소리가 뒤를 따라왔습니다. 저기 3명이 뛴다. 더 빠르게 달렸습니다. 한양 골목길은 복잡했습니다. 이리 꺾고 저리 꺾으며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발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달렸습니다. 한참을 달린 후에야 포졸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세 사람이 시장 한 구석 창고 뒤에 숨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덕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분명 누가 꾸민 겁니다. 서준 씨, 원수진 사람이 있습니까? 서준이 잠시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누굽니까? 고향 마을 윤참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덕훈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이유로? 그 집 아들도 이번에 응시합니다. 저를 막으려 한 것 같습니다. 만석이 이를 갈았습니다. 그 놈들이 한양까지 따라와서 이런 짓을 한 거야? 그런 것 같아. 진짜 나쁜 놈들이야. 이덕훈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가지 알아볼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조에 아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덕훈이 자리를 떴습니다. 한시진이 지나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덕훈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윤참봉이라는 자가 한양에 연줄이 있다더군요. 하급 관원 하나를 돈으로 매수한 것 같습니다. 역시 서준 씨 서류를 바꿔치기 하고 위조 혐의까지 씌워놨습니다. 제대로 올가미를 씌운 겁니다. 만석이 주먹으로 땅을 쳤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야. 세상이. 이덕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더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위조 혐의가 성립되면 앞으로 영원히 과거 응시가 금지됩니다. 서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영원히. 그 말이 귓속을 울렸습니다. 영원히 과거를 볼 수 없게 된다. 이게 끝이란 말인가? 그날 밤 세 사람은 시장 창고 뒤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차가운 땅바닥에 등을 대고 누웠습니다. 하늘에 별이 보였지만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차가울 뿐이었습니다. 서준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뜨면 하늘이 보이고 눈을 감으면 어머니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쩌면 좋습니까? 날이 밝았습니다. 이덕훈이 다시 한번 알아보고 왔습니다. 서준 씨. 예. 포졸들이 여전히 찾고 있습니다. 지금 한양에서 버티기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한양을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덕훈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엽전 묶음이었습니다. 이거 받으시오. 아닙니다. 받으시오. 고향까지 갈 노잣돈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이것뿐입니다. 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서준 씨. 이덕훈이 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 일은 서준 씨 잘못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당한 겁니다. 서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훈과 작별했습니다. 만석과 서준은 한양을 떠났습니다. 한양 성문을 나서기 직전이었습니다. 서준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만석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서준아, 왜 서 있어?
청계천 쪽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가볼 수 없었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었고, 그럴 이유도 없었습니다. 아니야. 가자. 서준이 다시 걸었습니다. 올 때는 열흘이 걸렸지만 갈 때는 더 느렸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석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걸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작은 주막에서 쉬게 됐습니다. 만석이 잠이 들었습니다. 서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 한구석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의 팔찌. 그 돈으로 온 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야 했습니다. 급제는커녕 누명까지 썼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과거를 볼 수 없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래 울었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만석이 깨지 않도록 이불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그 말이 마음속에서 울렸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졌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다 눈물이 멈췄습니다. 아니,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준이 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는 괜찮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오래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준은 앉은 채로 멍하니 벽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손에 들린 편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으면서 괜찮다고 쓴 말. 차마 보내지도 버리지도 못한 말. 그 말이 서준의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저 여인은 저 말을 쓰면서도 무너지지 않았겠지. 아버지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제 아픔을 감추고서 저는 괜찮다고 썼겠지. 그런데 나는 서준이 자신을 들여다봤습니다. 나는 지금 무너져 있구나. 그때였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의 그릇은 고난을 견디는 힘으로 채워지는 법이야. 그리고 이어졌습니다.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해서 나올 때, 그때 그릇이 채워지지. 서준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고난을 통과해서. 지금 나는 고난 안에 있다. 통과해서 나와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서준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잃었는가? 시험을 못 봤다. 돈을 다 썼다. 누명을 썼다. 하지만 서준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글을 쓸 수 있는 손이었습니다. 열흘 길을 걸어온 발이 있었습니다. 10년을 익은 머리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빼앗아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윤참봉이 자신을 막으려 했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위험하기 때문이다. 내가 급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막을 이유가 없었다. 서준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박 훈장의 서류가 위조라는 것. 그 거짓을 입증하려면 진짜 박 훈장이 나서면 됩니다. 박 훈장은 지금 남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분명히 박 훈장의 도장을 도용한 증거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 증거를 관해 고할 수 있다면, 위조 혐의를 벗을 수 있다면, 다음 과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돌아가자.
서준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서준은 편지를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처럼 차마 버릴 수 없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만석이 눈을 비볐습니다. 서준아, 뭐야, 얼굴이 왜 그래? 왜? 어제랑 완전히 다른데. 눈빛이. 서준이 만석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만석아, 나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뭔데? 한양을 다시 가야 해. 만석이 눈이 커졌습니다. 뭐? 미쳤어. 포졸들이 찾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필요해. 서준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박 훈장 서류를 위조한 증거가 반드시 있다. 윤참봉이 한양관원에게 돈을 건넨 흔적도 있을 것이다. 그것을 찾아서 이조에 직접 고해야 한다. 만석이 한참 서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진짜로 할 수 있겠어? 모르겠어. 하지만 해야 해. 왜? 어머니의 팔찌 때문이야. 만석의 입술이 잠깐 떨렸습니다. 알겠어. 도와줄게.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한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가는 길에 만석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덕훈 씨한테도 연락해야 하는 거 아냐? 그렇지. 이조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했으니. 그럼 먼저 그분을 찾아가자.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올 때와 달랐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빨랐습니다. 가슴에 품은 편지가 따뜻했습니다. 한양에 다시 들어섰습니다. 이번에는 조심조심 다녔습니다. 삿갓을 눌러쓰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덕훈을 찾아갔습니다. 이덕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서준 씨, 아직 여기 있었습니까? 돌아왔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서준이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덕훈의 눈이 빛났습니다. 됩니다. 내 아는 사람이 이조 정랑직에 있는데 그분이라면 직접 구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단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압니다. 어디서 증거를 구하시겠습니까? 윤참봉이 관원에게 돈을 건넨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장소를 목격한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이덕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이조 관원에게 먼저 이야기해 놓겠습니다. 이덕훈이 이조 관원에게 먼저 연락을 넣었습니다. 한편 만석이 따로 움직였습니다. 한양 거리를 돌아다니며 윤참봉의 행적을 물어봤습니다. 한양에는 처음 왔을 테니 아는 주막이나 숙소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틀을 돌아다녔습니다. 세 번째 날이었습니다. 남대문 근처 주막에서 주모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 뚱뚱한 양반. 알지요. 여기 오셨는데. 만석이 눈이 빛났습니다. 혹시 누구랑 만났습니까? 관복 입은 사람이랑 있었어요. 술상을 차리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주모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뭔가 건네는 것을 봤어요. 보자기 같은 것. 엽전이 든 보자기였습니까? 글쎄요. 소리가 나던 것 같기도 하고. 만석이 주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른, 억울하게 누명 쓴 젊은이가 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사람이 평생 시험을 못 보게 생겼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주모가 한참 망설였습니다.
내가 본 것을 관해 말할 수는 있소만 나도 위험하지 않겠소.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받겠습니다. 이덕훈이 이조 관원과 미리 그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주모가 결국 증언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와 동시에 서준이 남원으로 내려보낸 급한 전갈이 박 훈장에게 닿았습니다. 전갈을 받은 박 훈장이 크게 노했습니다. 내 도장을 그 놈들이 도용했단 말이야? 박 훈장은 직접 남원 수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서준의 서류에 도장을 찍어줬으며 그 도장이 위조됐다면 누군가 도용한 것이 분명하다고 고했습니다. 남원 수령이 공문을 올렸습니다. 한양 2조로 공문의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윤서준의 보증 서류는 위조이나 그 위조를 한 것은 서준 본인이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상황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2조 정랑이 사건을 직접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닷새 후였습니다. 2조 정랑 앞에 서준과 윤참봉 부자가 모두 불려왔습니다. 넓은 청에 정랑이 높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참봉도 무릎을 꿇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정랑이 입을 열었습니다. 윤참봉이라 하였지. 예, 그렇습니다. 남원 사는 윤서준의 보증 서류를 내가 위조하도록 관원에게 청탁하고 돈을 건넨 혐의가 있다. 할 말이 있느냐? 윤참봉이 코웃음 쳤습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저 아이가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정랑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한쪽 문이 열렸습니다. 하급 관원이 끌려 들어왔습니다. 돈을 받은 그 관원이었습니다. 윤참봉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자를 아느냐? 윤참봉이 모른 척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그 관원이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 죄송합니다. 저는 돈을 받은 죄밖에 없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줄줄이 털어놨습니다. 윤참봉이 엽전 열량을 건넨 것, 박 훈장의 도장을 미리 구해다가 가짜 도장을 만든 것, 서준의 서류를 바꿔치기 한 것, 모두 털어놨습니다. 다음 문이 열렸습니다. 남대문 주막 주모가 들어왔습니다. 보자기를 건네는 현장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훈장의 공문이 읽혔습니다. 청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윤참봉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대보기가 옆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쩝니까? 닥쳐라. 정랑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윤참봉은 관원을 매수하고 무고한 자에게 누명을 씌운 죄로 가산을 몰수한다. 윤참봉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가산을? 그럴 수는. 또한 곤장 30대를 집행하고 이후 관직에 나설 수 없도록 한다. 이럴 수가. 끌어내라. 포졸들이 윤참봉의 팔을 잡았습니다. 윤참봉이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억울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지만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윤대복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정랑이 서준을 바라봤습니다. 윤서준. 예. 억울하게 시험을 보지 못했다. 예. 다음 식년시까지 기다릴 수 있겠느냐? 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랑의 눈이 따뜻했습니다.
기다릴 수 있겠느냐고 묻는 것이다. 서준이 대답했습니다. 얼마든지 기다리겠습니다. 정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조 혐의는 모두 벗겨진다. 다음 과거에 당당히 응시하도록 하라. 서준이 이 말을 바닥에 댔습니다.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만석이 달려왔습니다. 서준아, 어떻게 됐어? 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겼어. 만석이 두 주먹을 번쩍 들었습니다. 이덕훈도 활짝 웃었습니다. 서준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한양에 올라와 처음으로 하늘이 파랗게 보였습니다. 곤장을 맞고 거리에 내쳐진 윤참봉은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남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분관에서 몰수했고 아들 대복이는 모든 재산이 날아가자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한때 남원 읍내에서 제일 큰 기와집 주인이었던 윤참봉이 거리를 걸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 푼만 주시오. 배가 고픕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외면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남의 꿈을 짓밟으려 했던 자의 말로였습니다. 한양을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서준은 혼자 청계천 변으로 나갔습니다. 만석에게는 바람 쐬고 온다고 했습니다. 천변 돌다리 위에 섰습니다. 봄밤 바람이 불었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자리였습니다. 옥지는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5월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서준이 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미 많이 구겨지고 낡은 편지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괜찮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이 한 줄이 없었다면 그 절망의 밤에 일어서지 못했을지도 몰랐습니다. 서준이 조심스럽게 편지를 다시 접었습니다. 그리고 물 위에 놓았습니다. 편지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물살을 따라 멀어져 갔습니다. 잘 지내시기를. 그 말은 물 위에 띄운 것이었습니다. 닿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닿기를 바라면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3년 후 한양 성균관 앞에 방이 붙었습니다. 식년시 합격자 명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그 명단 맨 위에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원, 윤서준.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전라도 남원 윤서준이 장원 급제했다더라. 아비도 없는 집에서 세상에 그 아이가 남원 작은 마을 방 한 칸에 부엌 하나인 집에서 최 씨가 급히 걸어 나왔습니다. 이웃 사람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님, 서준 도령이 장원이랍니다. 장원. 최 씨가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빈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팔찌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잘했다. 서준아. 얼마 후 당당한 관복 차림의 서준이 말을 타고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집 앞에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서준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최 씨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잘했다. 단 3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서준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읍내 근방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팔찌 하나를 샀습니다. 예전 어머니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손목에 채워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야? 드리고 싶었습니다. 최 씨가 팔찌를 들여다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 서준이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노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있었습니다. 사람의 그릇은 고난을 견디는 힘으로 채워지는 법이야. 그 그릇이 지금 꽉 찼습니다. 그리고 서준의 가슴 한켠에는 봄날 청계천 물소리와 함께 조용한 목소리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부디 잘 되시기를. 그 목소리는 평생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름 석자도 얼굴도 선명하지 않은 채로 그냥 따뜻하게. 탐욕을 심으면 배신을 거두고 정직을 심으면 복을 거두는 법입니다. 열흘 길을 걸어 한양에 오른 가난한 선비는 쫓겨나고 누명을 쓰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오히려 그의 그릇을 채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힘, 억울함을 이기는 정직함, 그리고 짧게 스쳐간 한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이 결국 하늘을 움직였습니다. 사람의 그릇은 글 읽는 양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과해서 나오는 힘으로 채워집니다. 그 사실을 서준은 한양 땅에서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박야담 TV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